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채만식 하면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작가죠. 어느 시대 작가예요? 어느 시대? 네, 맞아요.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했던,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했던, 맞아요. 해방 직후에도 많은 활동들을 했죠. 많은 소설들을 창작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작가의 소설을 고등학교 때 배운다 그러면 주로 일제강점기랑, 그 다음에 해방 직후, 요렇게, 요 시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주로 현대 소설을 창작했던 그런 작가였던 거죠. 그런데 두 가지의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작가의 두 가지 특징 먼저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채만식은 자 우리가 이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풍자문학의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풍자라는 게 뭐냐? 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풍자 했을 때 이 자는 찌를 자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을 한다는 거야. 비판을 하는데 풍은 여러분 비유라는 뜻이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여기에 뭐가 곁들여지냐면 웃음이 곁들여진다 그러면 자 기억하자. 풍자다 그러면 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지. 비유가 있고 비판이 있고 웃음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풍자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 채만식은 이런 풍자문학의 대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풍자문학이라고 풍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되어 있는 많은 작품들을 들여다보면은 꼭 비유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는 좀 세모 이렇게 해놓고 대신 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비판이라는 거 그리고 웃음이라는 건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풍자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만식은 어떤 작가였느냐면 판소리 사설. 판소리 사설의 사설은 대본이란 뜻이에요. 판소리 대본 또는 판소리체 소설에 영향을 받았다. 판소리 사설이다. 라면 그러면 여러분 이 도대체 이걸 영향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 대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판소리 생각하시면 돼요. 연행 우리가 연희갈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야 이거 공연갈래였다는 뜻이야. 극갈래죠, 극갈래. 극이었기 때문에 공연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공연 갈래일 때는 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이 말하고 있는 사람 앞에 누가 있는 거죠? 관객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면대면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단 말이야. 말해주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이랑 관객들이 면대면 맞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소통의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화자가 우리가 보통 판소리에서 말하는 사람을 창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자의 개입, 이야기 속에 개입해서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노출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런 그 연극에서 우리 흔히 나타나는 우리의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창자의 개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게 채만식 소설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좀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자가 개입하면서 의도하는 게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독자들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채만식 소설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평천하 이 작품의 제목인데 이 제목에는 표현법 하나가 쓰였어. 그게 뭐냐? 여러분, 이 태평천하라고 이 주인공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일제강점기를 가리키더라는 거지. 일제강점기를 가리키고 있어. 주인공이 일제강점기를 가리켜서
태평천하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독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주인공이 정상이야? 정상이 아닌 거지. 우리 민족이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시대를 태평천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 그 인물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알려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독자들이 받아들일 때 이 태평천하라는 제목은 대단히 반어적인, 거꾸로 얘기하는 반어적인 제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작가와 제목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드렸습니다. 갈래 중편소설이고 풍자소설이고 가족사 소설이야. 이거 가족사라는 건 뭐야? 가족의 사가 뭐죠? 역사죠. 그래서 주로 3대기로 이루어져요. 3대기. 그럼 3대기라는 건 여러분 다시 무슨 뜻?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에 걸친 1대, 2대, 3대를 모두 다루고 있는 소설류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창작이 됐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가족사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태평천하는 그런 가족사 소설입니다. 됐죠? 자, 성격이 풍자적이다, 반어적이다. 제목에서도 우리 반어적인 제목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했는데요. 그죠? 이 작품은 시대 보고 갑시다. 1930년대에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서울을 배경으로 세대 간에, 아까 세대 3대에 걸친 세대가 있다 그랬잖아. 그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을 그린 소설이다 라는 거 아주 간략하게 이 소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 확인하셨고요. 제재,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소재는 그럼 뭘까? 윤직원 주인공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주인공인 거죠. 윤직원과 그의 가족의 삶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소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주제가 뭐냐? 일제강점기 한 지주 집안. 자, 누가 지주였구나. 누가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다? 윤직원이다. 그 지주 집안의 세대 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된다? 몰락한다, 붕괴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주제, 이 소설이다 라는 얘기고요. 시점은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선생님이 뭐를 계승했다 그랬어? 판소리를 계승했다 그랬잖아. 근데 판소리에서는 누구의 힘이, 누구 목소리가 되게 크다? 창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그 창자의 목소리가 소설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느 시점을 택할 수밖에 없겠어? 서술자의 힘이 가장 강력한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소설의 시점이 3인칭 전지작가 시점에 뭐가 굉장히 많다. 서술자 개입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잡아놓고 별표 체크해놓고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특징 보십니다. 배금주의자 여러분 무슨 뜻이야? 금, 돈을 숭배하는 가치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배금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직원 영감은 그렇게 돈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기대를 저버린 자손들의 행동 때문에 좌절하는 파국적인 구성, 비극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스토리가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서술자는 겉으로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 여러분, 3인칭 시점이라는 게 어떤 시점이다? 성격상 객관적인 시점인 거지. 서술자의 위치 어디야, 여러분? 요게 작품 세계면 서술자의 위치는 이 작품 세계 바깥쪽에서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서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중간중간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다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겠다. 라는 거 다시 미리 말씀드리고요. 3번 아까 말씀드렸죠. 판소리 창자 같아. 이 서술자는. 그리고 경어체를 사용합니다. 경어체 구체적으로 우리 이따 확인할 텐데 뭐뭐 따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 요 뭐뭐 따요라는 요 표현 선생님은 언제 되게 많이 들었었냐면 선생님 아들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뭐, 이게, 이 존칭이 아직 잘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인 거지. 그래서, 뭐뭐 했다요? 뭐뭐 했다요? 이런 표현들을 이 아들과 아들 친구들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을 또 선생님이 어디서 봤냐? 태평천하에서 본 거지. 태평천하의 서술자가 약간 가볍고, 뭔가 모질아 보이는 그런 종결 형태의 경어체를 사용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서술자의 경어체가 나오고, 그렇게 경어체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 경어체는 상대높임법이란 말이야. 선생님 설명 많이 들었죠. 상대높임법은 곧 다시 말하면 청자높임법이야. 그럼 이 청자높임법,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라고? 청자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만들잖아요. 말을 건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청자는 누구야? 이 소설의 청자는 우리야, 우리. 독자죠, 독자. 그러면, 자, 저쪽에 누군가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자꾸 너무 친근하게 말을 건네는 거지. 존칭어를 써가면서. 그러면 나는 그에게 얘기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겠지?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지겠어, 좁아지겠어? 누군가가 A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계속 친근하게 말을 건네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걔 얘기를 계속 재미있게 듣게 돼. 그럼 거리가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작품의 특징 또 나왔어. 요거 정리해보자. 독자와 누구 거리가 되게 가까워? 서술자의 거리가 가까워. 중요한 특징이야. 요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다고 이 서술자가 경어체를 사용하면서 만들어냈다고. 경어체를 사용해가지고 자꾸 말을 건네면서. 무슨 말인지 됐죠? 근데 이렇게 해온 이유가 있다는 거야. 독자와 서술자의 위치를 똑같이 놔. 그리고 여기에 부정적 주인공을 밑에다 까는 거지. 부정적 인간. 부정적 주인공. 누구라 그랬어? 윤직원 영감이라고 그랬죠. 윤직원. 놓고 그 서술자가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누가 한 편? 독자 같은 편. 요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셨죠? 별표 체크하고 요 거리, 요 의도, 요 효과까지 잘 정리해 놓고 가십니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잘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본문 정리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나왔는데 30년대 서울이다라는 정보 주었고요. 평민 출신이었어, 처음에. 양반 출신 아니네. 평민 출신이다가 나중에 어떻게든지 돈을 벌었어. 지주가 됐지. 윤직원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야.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했고요. 자, 그에게는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어.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한말. 대한제국 마렵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리고 그 화적들을 누가 소탕해줬어? 일본인들이 소탕해줬지. 그래서 너무 고마워. 화적들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일본인들이 너무 고맙대. 그러면 여러분, 이 윤직원 벌써 어떤 사람이구다라는 정보가 나왔어. 정보가 나왔어. 어떤 사람이란 정보. 잠깐만, 선생님이 펜을 고치고요. 자, 구두쇠에 일본인들을 되게 고마워하고 화적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이래. 그러면 굉장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 누구나 다 좋아? 굉장히 속물적인. 인물 유형이다. 라는 게 다 정리가 된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정보 또 봅시다. 그래서 그는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를 해. 그럼 경찰서 무도장은 누구 거? 일본인들 거. 그럼 일본인들한테 아첨하고 있다는 얘기네. 아유, 친일파구나 라는 것도 정리가 됐고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를 도금해.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 되게 뭐야? 양반 신분을 샀네?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족보에다가 막 금칠을 하고 막 이런다네. 되게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구나. 라는 정보를 싹 다 주고 있는 중이다.
또 양반과의 혼인을 하기 위해 가난한 양반집에서 며느리들을 들여오고, 손자인 종수, 여기 여러분 인물 관계 나온다. 종수와 종학이, 종수는 군수가 되고 종학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을 빛내기를 바래. 다 뭐야? 봉건적과 직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정보죠.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밤을 새우며 가산을 탕진하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많은 돈을 날려 다 윤직원 영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손들의 모습.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지. 며느리나 손자 뭐 다 고분고분하지 않고 딸마저 시댁에서 소방 맞고 와서 함께 살아. 이 다들 이렇게 가족들이 하나씩 다 콩가루 집안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 오로지 일본에 유학 가 있는 둘째 손자 종학만이 윤직원 영감의 한 가닥 희망입니다. 집안의 식구들이 다들 막 정말 너무 막 말도 안 듣고 막 방탕하고 노름하느라 돈 날려 먹고 결혼 생활 파탄 나고 뭐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종학만 너무너무 성실한 손자인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희망으로 윤직원 영감이 붙잡고 있는 그런 자손이 누구다? 종학이다라는 정보까지 나왔다. 자, 여러분, 인물 관계도 정리됐어요? 누가 있다? 윤직원이 있다. 윤직원의 아들이 누구다? 윤창식이다. 이 창식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누구다? 종학이랑 종수다. 아이고, 순서를 거꾸로 써볼까요, 여러분? 첫째 아이가 종수니까 종수랑 둘째 아이가 종학이다. 그러면 윤직원 영감에게 얘는 누구다? 손자다. 그래서 인물 관계 잡는 정보까지, 여기까지 정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십니다. 망진 자는 호연이라. 자, 여기 소제목이야. 이 작품은 소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소설이야. 제목을 풀어봤더니 망진자,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호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 그러니까 이 진나라, 이 중국을 통일했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랐어.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갔죠. 가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이게 영원히 가겠냐? 좀 위태로운 건 없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 너무너무 유명한 점쟁인지 누군지 이런 사람이 네가 나라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진나라는 호해에 의해서 망해. 호해에 의해서 망해. 이렇게 예언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진시황이 엄청 고민을 한 거지. 이 호가 오랑캐 호자거든. 오랑캐 호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라를 만들었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막 만리장성을 쌓은 거지. 오랑캐를 막으려고 막 만리에 엄청나게 큰 성을 세운 거 아니에요. 오랑캐를 막아서 진나라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진나라가 망한 건 누구 때문에 망했냐면 진시황의 아들인 호에 의해서 망했어요. 자기 아들에 의해서. 그 집안이, 그 왕조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망진자는,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 어구가 요 망진자는 호연이란데, 그게 소제목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진나라 뭘 상징하고 있겠구나. 윤직원의 집안을 상징하겠구나. 그러면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호다. 외부의 적? 아니고 내부에 있는 자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해주는 소제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이미 이 집안이 망가진 집안이라는 거 앞에 본 줄거리에서 모든 가족 면면이 하나하나 다 방탕하고 노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마지막 유일한 희망 누구였어? 종학이라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손자가. 그러면 얜 뭐지? 왜 소제목이 망진자는 호야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종학이라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는데 라는 걸 우리가 궁금히 여기게 됐죠. 그리고 이 소제목이 작품의 전체 내용을 압축해주고 있다면 결국 이 종학이도 윤직원 영감의 기대에 못 미치나 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소제목을 통해서 예측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 소제목은 소설의 결말을, 앞니를
예측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제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제목 봤고요.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 봅시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 주인공이었어. 부정적 주인공이었었죠. 그의 소실적 젊은 시절, 젊을 때 윤두꺼비 시절에 윤직원 영감이 젊었을 때 별명이 뭐였다? 윤두꺼비였다. 동물에게 빗대어지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두꺼비 뭔지 아시죠? 이렇게 턱이 막 투덕투덕한 그런 이 파충류잖아. 거기 윤두꺼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 그 시절에 자기 부친은 또 뭐야? 말대가리래. 그럼 여러분 앞에 봐봐. 앞에 여기에 여기 추가해야 돼. 윤용규가 아버지야. 근데 이 아버지 별명 뭐였어? 말대가리. 아마도 외모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 같아. 얼굴이 이렇게 긴 거지. 말대가리였고 자기는 두꺼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대. 그러면 이렇게 별명을 보니까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지. 벌써 여기서부터 뭘 알려주는 거야? 인물들이 희화화되고 있구나라는 정보 나왔지.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 윤용규가 윤직원의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됐다?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막 곡식단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게 막 불이 타고 있는 중이었거든. 그런데 그 불빛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었대. 우리만 빼고 아주 다 망해버려라.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외침.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봤으니까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었을 거라는 건 10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무튼 그 속에서 우리만 빼고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심하잖아. 그지?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겠다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경어체란 말이야. 경어체고 되게 경망스러운 말투를 서술자가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구나. 그래서 독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구나 라는 거,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아무튼 그랬어.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한 저주고 겸하여 더 플러스해서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 서술자가 설명해주는 거지. 서술자가 이런 외침, 이 외침 왜 했냐? 반세기 전에, 반세기 전이면 언제야? 50년 전에 당시의 윤직원은 어땠어? 자기 아버지가 화적들에게 죽었잖아. 그런 불리한 세상, 폭력적인 세상, 화적들의 폭력이 막 충천해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엄청난 분노의 저주, 할 만한 했었던 거고, 플러스 웅장한 투쟁, 내가 이 세상이랑 싸울 거야 라는 투쟁의 선언이었다. 너무 당연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비읍니다. 하십시오체, 경어체 사용하고 있어. 효가 별표 5개 정리하십니다. 말 건네는 어투, 거리 좁혀주고요. 친밀감을 확보하고요. 그래서 함께 등장인물을 조롱하는 풍자와 해학이 함께 나타나는 판소리 사설의 문체로 주인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판소리 사설에서도 창자들이 어떻게 한다? 경어체를 사용하면서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다. 판소리의 전통을 계승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경어체 가지고 할 말들이 되게 많았어. 잘 정리해 놓고 가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이것도 뭐예요? 윤직원 영감의 그 이후의 평생의 삶을 압축해주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그래, 맞아. 윤직원 영감은 그렇게 자기 선언 그대로 승리했어. 이렇게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 독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말줄임표. 무슨 기는? 이후 사건을 기대하게 해줘. 왜?
그런데가 나왔잖아. 그런데. 여기까진 플러스의 얘기만 있었어. 근데 그런데 했으니까 이후에 뭔가 마이너스 맥락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추측하면서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독자들이 보게 해주는 말 건네는 아니 말줄임표가 나왔다라는 거야. 됐죠?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 건넌방 고씨는 며느리, 서울아씨 태식이는 윤직원의 딸과 아들, 뒤채의 두 동서, 윤직원의 손자 며느리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했어. 종수는 누구였어? 첫 손주였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윤직원의 아버지 누구였지 여러분? 관계 잡아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관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윤용규였고, 그리고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아들 누구만 얘기 나왔어? 창식이만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런데 누구도 있구나. 태식이도 있구나. 그리고 누구도 있구나. 서울아 씨도 있구나. 요게 자손들이구나 라는 거 여기서 잡을 수 있지. 됐지. 그리고 창식이에게서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 다시 해보면 종수랑 종학이라는 아들 둘을 낳았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죠. 됐죠. 그리고 주로 우리가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건 요 3대를 다루고 있다. 정확하게 요 3대를 다루고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첫손주를 맞이하는 예를 모든 식구들이 취하고 있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문화라는 거. 봉건적인 문화라는 거. 여러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왜 종수를 맞이해야 돼? 온갖 식구들이. 왜? 얘가 장손이거든, 이 가문에. 그래 맞이해야 하는 거야. 그들의 옹위, 그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고 그 아래 윤직원 영감이랑 종수가 아랫목,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아서 점심 밥상을 받고 있어. 점심 밥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윤직원 영감이 있고 이게 여기에 종수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다고. 나머지 식구들은. 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네, 이런 가부장적인 봉건적인 문화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지. 일제강점기에. 됐지?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경손애비 그러면 여러분 이건 윤직원 영감의 대사잖아. 윤직원 영감이 여기 앉았단 말이야. 그런데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그랬으니까 누구 얘기했어? 여기일 확률이 높지. 얘가 누구야? 종수. 경손애비는 누구구나? 종수구나. 잡으시고요.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안식구? 안식구 누구? 종수 아내를 말하는 거지. 종수 아내랑 여기 이렇게 서 있었잖아. 그래서 점잖게 경손애비라고 말했을 거야. 라고 서술자가 또 개입해서 말해주는 거야. 윤직원 영감이 원래 성품상 자기 손자한테 경손애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때는 자기들끼리 있을 땐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며느리가 있고 종수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경손애비라고 점잖게 말했어요. 라고 놀리듯이 서술자가 개입해서 말해주는 장면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뭐랑 유사하다? 판소리 창자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 얘기인 거지. 정신을 차려 할 것이. 이것도 다시 윤직원 영감 대사 시작됐다. 네가 암만 하여도 너 누구? 종수라고. 종수. 암만 하여도 네 아우 종학이만 못이여. 종학이 그놈이 제주도 있고 착실해. 너처럼 허랑하지 않고. 허랑하다는 거야? 뭐 무슨 뜻이야? 착실하지 못한 거야. 너처럼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 대학교 졸업하셨냐? 내후년이지? 네. 종수가 네 할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3년 다들 4년만 찌들어 남은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써 그냥. 응? 목적한 경부가 되어 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종수한테 야, 너 정신 차려. 네 동생 종학이는 대학교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할 텐데 그러고 나면 걘 경찰서장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넌 그게 뭐하는 꼴이야. 너 척실하지도 않고 이놈아. 막 이렇게 혼을 내는 거지. 네. 종수. 네. 그러는 게로 너도 정신에 바짝 체리 갖고서
사투리 계속 쓴다, 그지? 어서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아, 종수는 군수가 되길 바라고 있고, 종학이는 경찰서장이 되길 바라고 있구나. 분류가 나오면 분류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요렇게 매칭이 됐구나. 요게 윤직원 영감이 지 손자들한테 바라는 거구나. 라는 거 잡으시고요. 아, 동생 놈은 종학이는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겨우 군석이를 댕기고 있담. 남 부끄러워서 어쩔 티요. 아, 그러면 종수는 지금 뭐 하고 있구나. 군에서 서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정보가 또 나왔지. 아,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허머는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둥반둥 잔소리 하는 것도 다 너들 위하여서 그러지 나는 팔이 족퉁만치도 상관이 없어야. 알아듣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어디서 들었어?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지. 야, 니네가 출세하면 니네가 좋지 내가 좋냐? 니네 출세하라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잔소리한, 왜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근데 이 말이, 윤직원 영감에게서 나온 이 말은, 겉으로는, 아, 너네들 위해서래. 손자들을 위해서래.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야. 자기 손자들이 군수가 되고 경찰서장이 돼야 자기가 착실하게 벌어놓은 재산을 지키잖아. 이 사람은 1순위가 자기 자손들이 아니야. 재산이 1순위야.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음흉하게 감추고 자기 손자들을 경찰서장 한 놈 시키고 한 놈은 군수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래서 그 의도야. 재산을 지키려는 의도. 자, 팔이 족통은 뭐라고? 발을 속되게. 비속어지, 비속어.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옆에다가 차 가족들 세워두고 말을 하는데 훈계를 하고 있는데 뭘 비속어로 욕을 써가면서 훈계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 어떤 성격, 그 영감이 되게 천박하구나, 비속한 성격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훈계를 했기 때문에 손자는 네 하고 듣죠. 아이고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아이고 참 이 할아버지 너무하시네. 종수 앞에서 자기 동생, 종수 동생인 종학이 칭찬을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이것도 효과가 있어.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할까 봅시다. 참말로 쓰겄어.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와낙 나를 차별하게 특별하게 따르고 날 너무너무 따랐어. 어렸을 때부터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아유 내 말 잘 들으면 최고지.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5월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예쁘게 쓰긴 하는가 보더라. 예전까진 굉장히 돈도 많이 안 썼는데 작년이랑 올해는 조금 돈도 좀 쓰기는 하는가 보더라면 그것도 허기사 니게다 되면은 안 쓰는 심이지. 너 누구? 종수. 너한테 비하겠냐? 걔가 갖다 쓰는 거 요즘에 조금 많이 쓰긴 했지만 너한테 비하면 세 발의 피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 제 주때만 7월 양이면 자기 주관만 또렷하면 돈을 좀 써도 괴한한 법이야. 아, 자기가 이제 이쁘어하는 손재니까 돈 많이 써도 괜찮다 이러네 또. 그리고 지난달에도 500원을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를 하길래 2말 않고 내가 보내줬다. 자기 이뻐하는 손주니까 돈도 막 주고 그러고 있네. 엄청 기대하고 총애를 막 누구한테 보내고 종학이에게 보내고 있구나 라는 거지. 종학 유일한 희망 유일하게 믿는 대상 이런 얘기를 막 엄청 싫어한 거야. 이게 다 여러분 효과. 극적 반전을 극대화시키는 거. 최고로 올리는 거지. 플러스로 막 이렇게 올려줬던 인물이 결국 이렇게 추락할 때 그때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종학이 얘기를 열심히 한 겁니다. 됐죠? 여러분 요거 소리 크지 않게 버릇처럼 하는 기침 그게 뒤에 사실은 넘어갔어야 돼. 여기 넘어갔어야 돼요.
같이 보세요. 마침 이렇게 종학의 칭찬을 종수한테 엄청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거의 그 뭐 법률과 같은 거야. 집안에서 이게 다른 자식한테 이렇게 남의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근데 막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마당에서 하는 기침소리가 났어. 창식이 윤지사 누구였지 여러분? 윤직원의 아들이었잖아.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큰댁이 누구? 자기 아버지 집을 들어왔다 그 얘기야. 동경에 누가 있어? 종아기가 있는데 종아기와 관련된 정보가 왔던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로 왔어.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윤주사가 누구라고? 윤창식이라고. 누가 누군지 잡아 여러분. 윤창식이가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 왜? 아버지가 왔으니까 종수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앞으로 나와서 얘를 차리는 거죠. 언제 왔냐? 아, 그러니까 종수도 여기서 사는 애는 아니었네. 어디 있다가 할아버지 뵈러 왔구나. 언제 왔냐? 하면서 아른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오는 이복 누이 동생 누구야? 서울아 씨.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꼬부려. 절을 한번 탁 하고 아들 종수한테 또 자기도 절 받고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도 격려를 받은 후에 옆으로 끌어앉아. 아유 복잡하다. 그지? 이런 예식을 다 차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딱 앉았어. 그랬더니 어이구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빈정거리는 말. 윤주사를 대단히. 윤주사 누구? 자기 아들 창식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윤직원 영감의 대사입니다. 자, 전복 박스로 묶고 별표 5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보의 기능. 이거는 뭐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서술형으로도 나오는 문제죠. 잘 보고 가세요. 극적 반전을 유도할 거야. 앞에까지 극적인 전개상 종학이 플러스였어. 근데 전보 4개 그러면서 얘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야. 그 극적 반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윤종학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해. 우리 뒤에서 볼 거야.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 작품 속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전보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나타나. 이 본문 사건에는 없어요. 없고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나타났던 긍정적인 인물이었는데 역시 전보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윤직원 가문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암시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전보 때문에 전보가 오면서 윤직원 영감의 집안 전체가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야. 전보의 기능 잘 정리하고 가십니다. 자, 일단 사건 그대로 이어가자. 윤창식이가 오니까 야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아 그러면 뭐야. 윤창식이는 자기 아버지 집에 거의 오지 않았던 거지. 근데 이제 왔으니까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이렇게 말한 거지. 뭐 하러 왔냐? 돈 달러 왔지? 평소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는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구나. 정보 나오고요.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이거는 윤창식의 대사였겠다. 그치? 지체를 바꾸어서 몸을 바꾸어서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 윤주사 누구? 윤창식이. 아들 윤창식이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또 반대로 윤직원 영감 이 아버지잖아 원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바꿔놓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건 누구 생각? 서술자 생각. 서술자 개입, 편집자죠. 논평 또 나왔고요. 자, 판소리, 창자와 비슷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뭐야? 야, 못하러 왔냐? 돈 달러 왔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라고 점잖게 얘기하는 아들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됐죠? 동경서? 전보? 아, 동경에 종학이 있는데 거기서 전보가 왔어? 네, 종학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경시청? 네. 일본에서 경찰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이래. 경찰서지, 경찰서. 경찰서에 잡혔다고. 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누구? 주체. 윤직원. 엉덩이를 쿵
쿵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방구들이 아니 방구들이 돌인데 그게 어떻게 내려앉아? 그 과장 어떻게 한 거야? 윤직원 영감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종학의 소식에 너무 놀라가지고 윤직원의 그 행동이 넘어졌는데 그걸 굉장히 희화화해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고 과장법도 쓰였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쿵! 요거는 뭐야? 음성 상징어도 나왔구나 확인하십니다. 모효선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랐어. 종학이 같은 모범생이 경찰서 동경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잡혔어. 다들 깜짝 놀랐어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어머한 것처럼 비유죠. 정신이 멍해서 입만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도 못하고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 동물처럼 동물에 빗대고 있어. 잔뜩 쪼글뜨리고 앉아요. 자기 본능적인 방어 자세를 취하는데 그게 마치 무슨 개 이런 동물처럼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거죠. 그 웬 소리야? 응? 응? 그 웬 소리야? 응?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그놈 동무가 이거 누구 대사겠어? 윤창식 대사겠죠.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는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짤막하게 딱딱딱딱 몇 글자만 적어 넣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렸어요. 그랬더니 윤직원 영감이 채대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일어로 되어 있어. 일본어로. 그래서 몰라보고 이 커다랗게 읽었다는 건 누가 읽었다? 윤주산의 서사인 민서방이 번역한 거죠. 이렇게. 누가 읽었다? 윤주사가 직접 일어를 읽었다? 아니다. 윤직원이 그럼 읽었다? 아니다. 거기 그 집안에 있는 서사, 이게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그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일본어를 아는 사람인 거지. 그 하인이 읽었다 얘기입니다.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자, 요게 바로 뭐야? 전보 내용이지. 사상 문제로 자 1920년대 30년대는 사회주의 사상이 일본이고 조선이고를 다 휩쓸던 시대였어.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은 여러분 뭐야? 빈부, 격차를, 반대, 평등을 주장하는 뭐 아주 얄팍하게 압축해 본다면 이런 사상이잖아. 근데 이 운동을 하다가 경시청이 피검 잡혀 들어갔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죠. 누구 대사겠어? 윤창식의 대사겠지. 사상관계라니? 윤직원. 아, 그놈이 사회주의의 참여를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체제를 실현하려는 여기 이 사상이란 말이야. 사회주의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으아! 또는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눴어.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경찰서에 잡혔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는데 이번에 사회주의에 참여를 해서 잡혔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그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으로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데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땅이 자기 앉아있는 땅이 밑으로 쑥 꺼져 내려가는 것 같은 아찔함을 느꼈다. 충격을 엄청 받았는데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진 문장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자 서술자의 설명이야 다시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유일하게 사랑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종학이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 같은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야. 깜짝 놀란 이유는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가장 놀란 거야. 가장 당혹했고 가장 놀란 내용이 뭐냐?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했다. 그 얘기가 가장 놀랬다는 거야.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술자 개입인 거 이제 아시겠죠? 서술자가 개입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망진 자는 호연이라의 의미를 풀어놓은 거죠. 소제목의 의미가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상징을 다 풀어보니까 윤직원 영감이 진시황이고 호가 누구구나? 종학이구나 라는 걸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호는 그래서 오랑캐라는 의미와 진시황이 얻을 호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었고 이 작품으로 들어오게 되면 누가 된다? 종학이가 된다. 이 망진자는 호연이라라는 이 말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몰락할 것임을 암시해 준다라는 것까지.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별표 5개 하고 가십니다. 됐죠? 사회주의라니, 응?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육식동물 비유하는 거야. 육식동물 하면 되게 폭력적이잖아. 그런 속성이 막 비유하는 거죠. 집이 떠하게 큰 소리로 포효하는 것도 뭐야? 이거 동물에 빗대고 있는 중인 거지.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걸 다 동물에 빗대고 있었다는 거 서술자가 밑으로 깔아내리는 거지. 조롱하기 위해서. 됐지? 인물을 밑으로 깔아 뭉갠 표현, 동물 같은 표현을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건 뭐야? 조롱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 얘기인 거죠. 응? 그놈이 사회줄 하더니 참말이야?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벌써 그런 기미를 좀 보이긴 했어요. 누구야? 종학이의 아버지인 창식의 말이겠지. 그러면 참말이구나.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너무 당황한 것을 간접 제시했어. 자, 이게 뭔데? 외양을 묘사해 준 거잖아. 얼마나 이 인물이 깜짝 놀라고 당황해 있는지를 땀방울이 이렇게 배어오는 외양을 묘사해가지고 간접 제시해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십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까울지 않을 놈이 누구 가리켜? 종합. 그놈이 경찰서장을 헐어닌게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종학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련 속담. 유일하게 믿는 도끼였는데 발등 찍히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응? 오사는 형벌이나 재앙으로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비명에 죽는 걸 오사라고 그런데 얘들아. 육시 뭐야? 6개로 찢어 죽이는 거지. 그럴 놈이 비속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종학이한테 엄청난 비속어를 막 쏟아붓고 있는 중이야. 육시헐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에 시달려서 불황당패에 들어. 불황당패가 누구?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불황당패지. 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가십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영감이 너무 막 난리를 치니까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거지. 그러고 있는데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었어. 그러니까 방은 물이 찬듯 조용. 침묵.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누구? 윤직원. 식민 통치를 찬양하고 있네. 영감이 팔을 막 걷어붙이고 주먹으로 땅바닥을 막 땅땅 치면서 성난항소가 길게 부르짖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족패가 있어? 불황당패 같은 수령들이 있어?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 것이고 목숨은 파리 목숨. 맨날 수령이 잡아가가지고 너 돈 안 바치면 죽여 뭐 이러니까 맨날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았던 말세 이게 구한 말인 거지. 대한제국 말이요. 다 지나갔어. 자 봐. 거리거리 순사. 고을고을마다 공명한 정치.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언제가 일제강점기가. 인물이 잘못된 역사 인식에 의해서 일제강점기를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남은 수십만 병 동병을 희어서, 남이 누구야? 일제. 수십만 병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유가 뭔 거야? 보호하려고 와 있다, 그 얘기지. 응? 제거 지니고 앉아 태평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여. 태평천하 제목 나왔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응? 더군다나 외지에 가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을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야. 불황당패 뭐라고? 사회주의를 윤직원 영감은 뭐로 인식해? 불황당으로 인식해. 왜? 내 재산을 뺏어서 남들한테 나눠주자고 주장하니까 그거 불황당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여기까지 보면 선생님 정리해 놓은 거 보세요. 식민 통치에 순응하고 협조해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우리 이런 지주를 뭐라 그래? 친일 지주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친일파이면서 부자들인 거죠. 그런 친일 지주들의 의식이 드러났어. 뭘 역사적이야? 뭘 역사적? 역사 의식이 없다라는 뜻이야. 뭘 역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냈죠. 반어적인 단어 뭘 볼 수 있겠어? 지금을 태평천하라고 말하는 건 독자들이 반어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의 특징들이 뭘 통해 드러났다? 간접 제시를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까지. 대사, 행동, 묘사, 이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잖아. 그래서 간접 제시가 쓰였구나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났어. 그 몸짓이 얼마나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뭐야, 서술자가 보니까 막 너무 막 이게 히터가 올라와가지고 막 미칠 듯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혹시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얘기지.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원 식구들을 말해요. 식구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 원래의 품성을 잃어버리지 않나 하는 의심하는 거지. 의심의 눈이 빛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 양반이 이제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착착 깎아 죽일 놈, 누구 가리켜? 종아기 가리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손자. 그 놈을 내가 핀지하여서 내가 편지를 보낼 거래. 어디에? 경찰서에. 일본인 경찰서에 편지를 보내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걸? 절대로 풀어주지 말고 징역 100년 매기세요. 할아버지가 그럴 거라는 거지. 100년 징역 살리라고 할 테요. 오나 그놈을 산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하였더니 직분은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야. 3천석을 물려주려고 그랬어. 유산으로. 그런데 내가 3천석거리를 툭툭 다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다 주고 그리고 그 경찰서에서 사회주의 싹 다 잡아버리라고 할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논리 이해되십니까? 이 경찰서에다 내 재산을 다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주의는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죽음는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이 태평천하의 현실인식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 아까도 나왔어.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 무대 마루라고 치자. 여기에 누가 있었어? 윤직원이 여기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걸 만약에 영국으로 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무대 뒤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이 태평천하에를 반복하는 거지. 마루로 나가고 있고요.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 따라 일어섰고 그놈의 만석군의 집안이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 참여를 해 죽일 놈 하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차차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대, 여기는 무대야. 무대의 뒤에 사랑이 있는 거지.
그리고 윤직원은 어떻게 했다? 여기로 이렇게 사라져갔다. 그 얘기인 거야. 이런 게 사실적 이해 문제로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무대에는 윤직원 영감은 있다 없다? 없다. 어디 갔다?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라는 거야. 그렇게 멀리 사라졌어.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윤직원 영감의 그 외침을 계속 짐승에 빗대고 있는 거지. 짐승에 빗댄 표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뒤에 쳐져 있는 가관들 누구라고 그랬어? 식구들.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서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이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거지. 말할 바를 잊고 몸들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여기 가족들은 남아 있었던 거죠. 네. 오로지 윤직원 영감만 사랑으로 사라졌고 서로 얼굴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 같았다. 직유 나왔고요. 군졸들은 가족들을 가리키는 걸 거고요. 장수는 누구 가리키겠구나? 장수는 누구 여러분? 윤직원을 가리키겠구나. 네. 그래서 지금 종하기 때문에 이 윤직원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몰락해 갈 텐데 걔가 몰락할 때, 윤직원 영감이 몰락할 때 그 밑에 있는 가족들 어때? 다 장수가 몰락할 때 군졸들이 다 죽는 것처럼 이 가족들도 함께 몰락해 가겠구나라는 거를 말줄임표를 통해 부각하는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자, 비유의 원관념도 모두 잡으셨습니다. 윤직원 영감의 몰락을 통해서 가문 전체 구성원 다들 망해버리는 그런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뭐다? 태평천하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왜 반원지 확실하게 아셨죠? 시점상의 특징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시점상의 특징, 어느 부분이 서술자가 개입했고 창자랑 비슷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고, 그리고 이 서술자가 판소리 창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었는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두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태평천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